우리의 역사가 아직까지도 살아있고 숨쉬고 있고, 또한 우리가 잊어서도 안 되고, 또한 우리가 왔을 때 가장 뭉클한 우리의 역사를 갖다가 접할 수 있는 곳이니까. 잠시나마 그런 생각합니다. 아마 다른 분들도 다 그런 생각 할 거예요. 그 앞에 있으면 약간 숙연해지죠. 청명한 하늘과 푸르른 바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고스란히 간직한 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이곳은 사이판 남서쪽에 위치한 섬 티니안입니다. 북마리아나 제도의 세계 유인도 중 하나인 티니안은 한국에서 동남쪽으로 약 3,000km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낯설고 먼 이곳. 그런데 이렇게나 먼 땅에서 우린 한국계 혈통을 가진 사람들을 종종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킹, 싱, 샤이. 그들이 대대로 사용하고 있는 성씨는 어딘가 우리나라의 성씨들을 닮은 듯합니다. 과연 그들에게는 어떤 사연이 깃들어 있는 걸까요? 제1차 세계대전 발발 이후 연합국에 가담한 일본은 동아시아 및 태평양의 독일령을 공격하고 승리의 전리품으로 독일령이었던 남양군도를 점령합니다. 그리고 1917년 일본 정부는 영내에서 기업의 활동을 허가하며 다양한 산업의 부흥을 도모합니다. 이때 일본에 나선 회사인 니시무라 척식이 사이판에 재당소를 설립하도록 관유지를 허가해 줍니다. 니시무라 척식은 노동자 도입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광주를 중심으로 하여 조선 곳곳에 인부 채용 공고를 냅니다. 그렇게 모인 약 90명의 조선 노동자들은 멀고도 먼 태평양의 남쪽 섬으로 출발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갔는지에 대한 세세한 내용은 확인이 되지 않아요. 다만 지금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니시무라 척식이라고 하는 일본 회사가 노동자 모집을 조선반도에서 시행을 했고, 그것을 대행했던 사람이 광주 쪽에 있었던 기노시타라는 일본 사람이었다라는 점, 그리고 이 기노시타라는 사람이 광주를 기반으로 해서 노동자 모집을 했다라는 겁니다. 당시 동원 형태는 모집이었던 걸로 확인이 되고요. 가면은 거기에서 돈을 벌 수 있을 거다라고 그렇게 선전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따뜻한 나라다, 거기는 천국과 같은 곳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고 해요. 그 광주에서 갔었던 1917년 말 18년 초에 갔었던 그 광주 지역의 노동자들은 그 제당 산업에 종사하기 위해서, 아주 구체적으로는 사탕수수 재배를 위해서 동원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에 일본이 대만을 식민지화하면서 거기에서 그 제당 산업을 크게 일으켰고, 거기에서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는 그런 구조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후 조건이 비슷했기 때문에 그 사이판이나 이런 쪽에서도 제당 산업이 유망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 당시 니시무라 척식의 관리자였던 전경훈의 회고록에 따르면 현지의 상황은 너무나 열악했습니다. 북마리아나 제도에서 제당 산업을 펼쳐 전쟁 자원의 든든한 버팀목 중 하나로 이용하였습니다. 1937년 일본은 대륙 지배의 야심을 품고 중일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일본은 전쟁에 전력을 집중하기 위해 1938년 국가총동원법을 공포함과 동시에 다시 한 번 노동자 모집을 꾀하게 됩니다. 노동자 모집이 대규모로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왜 그랬냐면 1937년도에 중일전쟁이 발발을 했고, 일본의 의도와는 다르게 이 전쟁이 굉장히 좀 오랫동안 지속이 되게 돼요. 그러다 보니 중국 전선으로 보내야 되는 병력 자원이 점점 많이 늘어나게 됐고, 원래는 일본에서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은 이제 공장에서 일을 하던 일본의 청장년 남성들이 전쟁터로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내에서뿐만 아니라 일본의 식민지 지역 이런 쪽에서도 노동력이 부족한 상태가 벌어지기 시작을 하고, 그 노동력을 어떤 곳에선가 노동자를 데려와서 메워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남양군도의 유력 회사였던 남양흥발이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중일전쟁으로 인해 노동력 부족 현상을 겪었던 남양흥발은 곧장 조선총독부에 편지를 보내어 조선인들을 남양군도의 섬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1941년 미국과 일본 간의 태평양 전쟁이 발발합니다. 전쟁이 진행될수록 점차 수세에 몰리게 된 일본. 이는 북마리아나 제도의 조선인에게 또 다른 고난을 안겨줍니다. 일본 정부는 전시태세를 재정비하기 위해 1943년 북마리아나와 캐롤라인 제도 등의 여러 섬에 전쟁 방비를 갖추겠다는 이른바 절대 국방권을 설정합니다. 이 시점에는 거의 대부분 남양발 소속의 노동자들, 이전에 사탕수수 재배하고 있었던 노동자들이 활주로를 건설한다라거나 토치카를 건설한다라거나 아니면은 무기를 운반한다라거나 이런 업무에 중점적으로 동원이 되기 시작합니다. 전투 한가운데에 그 군속 부대를 주둔을 시켜요. 그러면서 그 전투가 수행되는 와중에 시설이 망가지거나 등등등 할 때, 그러면 이거를 누군가는 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나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거기에 투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거는 전투에 투입된 것보다 더 안 좋은 상태인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남자들 그 많은 사람들이 끌려와서 이 더운 나라 이곳은 갖다가 거의 30도잖아요. 이 뜨거운 곳에서 사탕수수 농장에서 뭐 그렇게 또는 갖다가 그 비행장 만들고 또는 도로를 만들고 그 모든 공사를 다 한국 사람들이 투입해서 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죽었을 것이고 얼마나 많은 갖다 피땀 흘리면서 이곳에서 고향 산신 땅을 그리워하면서 돌아가셨을까 생각하면은 가슴이 먹먹해져요. 1944년 여름, 미국과 일본이 사이판과 티니안 땅 위에서 서로를 조준합니다. 1944년 6월, 사이판을 공격한 미군은 함포와 해상 병기 등을 이용하여 사이판을 비롯한 마리아나 제도를 장악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발달했던 기술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짧은 시간 안에 가장 획기적으로 발전한 기술력이 뭔가를 따져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항공력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비행기가 뜨고 내릴 수 있는 그런 활주로가 필요한데 그 활주로를 어느 정도 확보하느냐가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전투의 승패를 가르는 그런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일본도 마찬가지였고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방점을 시키는 거는 B-29의 항속거리가 5,000km다라는 겁니다. 사이판을 떠나서 일본의 본토 지역, 주로 이제 간토나 간사이 이쪽까지의 거리가 대략 2,500km 정도 됩니다. 근데 B-29의 항속거리가 5,000km면은 북마리안에서 비행기가 떠서 일본 본토를 갔다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북마리안을 미국이 점령을 하면은 B-29를 써서 일본 본토를 직접적으로 폭격할 수 있다라는 거가 됩니다. 이 사실을 일본도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사이판 티니안을 점령하면 일본 본토가 직접적으로 공격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를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거죠. 끝내 사이판과 티니안 전투에서 승리한 미군은 티니안 땅의 하고이 비행장을 대대적으로 확장하고 전쟁을 끝마칠 준비를 합니다. 기나긴 전쟁을 끝맺어준 리틀보이와 팬맨. 그들이 출발한 곳도 바로 이곳 작은 섬 티니안입니다. 현재까지도 티니안에는 그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이윽고 1945년 8월 미군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리틀보이와 팬맨을 각각 투하하고 조선은 그렇게 35년 만에 해방을 맞이합니다. 전쟁이 끝난 후 사이판과 티니안에 남은 조선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티니안 지역 그리고 사이판 지역에 있었던 한인들을 송환시킨 주체는 미국이 됩니다. 근데 그 미국이 판단하기에 일본인이나 조선인들이 현지에 남으면은 원주민들이 자리를 잡는데 장애 요인이 될 거다라고 판단을 해요. 실제로 그러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선인과 일본인들을 두고는 원주민들이 자리 잡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판단하에
원주민 이외의 모든 외지인들은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걸로 결정이 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일부 외외 상황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 북마리아나 지역에 일찌감치 가서 거기에서 가정을 꾸리고 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지인들과 결혼을 해서 혼혈 가정을 꾸리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처음 방침이 세워졌을 때는 원주민하고 가정을 꾸린 조선인도 송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태우는 쪽이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원주민 측에서 강한 문제 제기가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가족의 한 구성원이고 가장인 사람을 섬 바깥으로 내보내겠다라는 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이 원주민 가정은 어떻게 삶을 도모할 거냐라는 문제가 되게 부도가 돼요. 그래서 강력한 민원이 들어가기 시작을 했고, 그것을 연합군 측에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현지인과 결혼해서 가정을 꾸린 외지인들은 현재 남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가 됩니다. 그렇게 사이판에서는 1354명, 티니안에서는 2577명이 조선으로 귀환되었고 54명의 조선인은 사이판과 티니안의 일원이 되어 지금까지도 그들의 피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티니안 가끔 역사책에 보면은 티니안에 한인 우리 뿌리들 한인 2세, 3세가 많다라는 얘기들 많이 들어보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한인들 뿌리 2세, 3세가 45%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곳에서 살다 보니까 하나의 이제 티니안 원주민들 참으로족과 같이 하나가 되어서 이곳에서 이제 형제처럼 지금도 살고 있고요. 그렇다면 티니안에 남아있는 한국인의 후손은 어떤 모습일까요? Yes, my name is Jose King. My name is Jose King. I was born and raised here. Big family of 12. I think I'm half Korean. Tomorrow Korean. Well, what my parents told me when I was little was, I know my other cousin or uncle, they said that our name used to be Kim. But during the war, there's so many Kim, they cannot identify the group, so they said, okay, now your name, the Japanese did. They said, now your name is King, your name is Singh, and all the other ones. My mom's dad is Japanese, and my dad's dad, my grandfather from my dad's side is Korean. The only thing I know about my grandfather was he don't speak English, but the story I get from my father was that he was here as almost like a slave helping the Japanese during the war. I think it's during the war when they met, and of course my grandmother is local, Chamorro here, but I don't know when was that time. 티니안의 산호세 마을에는 당시 희생된 조선인의 영을 굳건히 지켜주고 있는 한국인 위령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1977년 세워진 이 위령비는 고요하고도 단단하게 슬피 우는 조선인의 넋을 위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갖다가 우리가 이런 유령비 사업을 시작했던 것도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이런 역사를 우리가 잊지 말자라는 뜻으로 이용택 씨라든가 그런 뜻 있는 분들이 민간인 차원에서 단체로 돈을 모아서 기금을 모아서 유령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죠. 태평양의 섬에서 우리 선조들의 안타까운 희생을 기리는 또 다른 노력이 바다 깊숙이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수중 위령비가 우리나라 분들을 위한 위령비이기 때문에 또 그게 또 수중에 있다 보니까 다이버라면 또 여기서 또 샵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여기 있는 강사들이 정기적으로 하고 있어요. 위령비 청소를 하는 게 정기적이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이제 특별한 이게 의미 있는 날들이 있잖아요. 3.1절, 3월 1일, 그리고 8.15, 8월 10일 요쯤을 전후로 해서 여기 있는 다이빙 강사들이
많이 바쁘지 않을 때 여러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을 날을 잡아서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청소를 하고 있고, 미화 작업이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냥 비정기적으로는 저희들 이제 샵마다 다이빙 이제 진행 오퍼레이션 할 때 이제 참여했던 이제 손님 다이버들, 그 다이버들한테 양해를 얻거나 아니면 같이 협조를 해서 이제 비정기적으로 그때그때 또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다이빙 할 때는 그런 생각을 많이 안 하지만 이제 청소할 때는 약간 그런 마음을 갖죠. 잠시나마 선조분들이 여기 와서 본의 아니게 끌려와서 이게 또 이게 죽임을 당하고 그랬던 분들을 기리기 위한 다 그 위령비이기 때문에 잠시나마 그런 생각합니다. 아마 다른 분들도 다 그런 생각할 거예요. 그 앞에 쓰면 약간 숙연해지죠. 깊이를 알 수 없을 만큼 푸르디 푸른 티니안의 어느 바다. 높은 파도가 무섭게 달려드는 이곳은 티니안 전투 당시 패배한 일본군이 뛰어내린 자살 절벽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조들 또한 일본군에게 등 떠밀려 억울하게 희생당한 곳이기도 합니다. 자살 절벽 앞에는 수많은 위령비가 바다의 원혼들을 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령비에 쓰여진 비문 중 그 어느 곳에서도 한국어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이판이나 티니안 지역에서 전몰에 나갔던, 그러니까 전쟁 때 죽었던 일본 군인들에 대해서 그런 관념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된 영령이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추모 열기가 강합니다. 그런 시간도 오래됐고 그런 의식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에 그런 추모비들이 막 세워지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 전에 일본은 발빠르게 걔네들은 이곳에 와서 정말로 몇만 구나 되는 유해를 갖다 계속 발굴했고 그런 발굴 작업을 했었고 정부 차원에서도 그리고 민간 차원에서도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한국은 사실 좀 늦은 게 참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죠. 약간 제가 다이버로서 약간 아쉬운 점이 있어요. 저 위령비는 누군가의 취지, 목적에 의해서 담가 놓은 거예요. 누가 담그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근데 그 취지, 목적을 갖고 있는 그런 매체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주체가 된 분들이 그 위령비에 보면 각인이 돼 있어요. 삼성물산, 중앙일보, KBS 각인이 돼 있는데 그 어떠한 프로그램이나 이벤트성으로 해서 이게 담가 놓은 건데 그 이후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런 데서 저희들은 그거를 약간 뭐 그분들이 뭐 돈을 많이 썼겠죠. 예, 해서 담가 놓은 건 하기지만 그래도 조금 가끔 가다라도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하는 게 좀 아쉬움으로 남아요. 저희들이 하는 건 하는 거예요. 왜냐 한국인이고 여기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하는 건데 조금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기강 휴양의 목적으로 왔다가 이런 것도 있어. 한국하고 사이판이라는 곳, 티니안이라는 곳이 이런 역사적인 접점이 있어라는 부분들을 거기에서 휴양을 하러 왔다가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무언가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의 정부, 대한민국 정부라든가 한국의 시민사회, 그리고 사이판에 있는 교민사회 이런 쪽에서 뭔가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를 좀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장들이 좀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어느 쪽에서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운동을 조금 먼저 벌이면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인식을 좀 갖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좀 해봅니다. 태평양 섬의 푸른 파도여 이제는 정언하라. 그들의 이 떼죽음 통안의 의미가 무엇이었던가. 눈이 부시도록 천혜의 자연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티니안. 하지만 그 속에는 눈물과 상처에 뒤덮인 우리 선조들의 숨결이 남아 있습니다. 역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그들의 통안을 기억해 주어야 할 때입니다.